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서유정, 김민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30일 만에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210일 만인데요. 나가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개인부터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서유정 기자 준비하셨죠?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달 새 시민단체들로부터 6차례 고발을 당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아들의 대학 입시 관련된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주로 따님에 관한 문제였어요. 네, 따님이 특혜 입학을 했다.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에서 이사가 됐는데 이것도 자리를 되물림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 사실은 아들 문제가 더 구조적이고요. 그동안은 아들이 제1저자로 등재된 학술대회 포스터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학술대회 포스터는 불조심 포스터나 방공대 포스터 같은 게 아니라요. 논문의 핵심을 추려놓은 그냥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짜리 요약본. 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제1저자 논문에 묻혀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4저자 등재 포스터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14년 출시한 갤럭시 S5. 스마트폰에 내장된 심장박동 센서가 사용자의 운동량 측정과 건강관리를 돕는다는 새로운 기능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I promise you that we will continue to focus on what matters most to consumers. 당시 의료계에선 갤럭시 S5는 의료기기라며 휴대전화 매장에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터져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기의 융합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창조경제의 전략산업 중 하나. 보건, 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갤럭시 S5의 본격적인 국내 판매를 앞둔 2014년 3월 레저 목적의 심박수계와 맥박수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규제의 빗장이 풀리자 삼성은 이 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삼성 미래기술 육성센터가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팀의 프로젝트를 연구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한 것도 그해 하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센서를 고도화하는 게 프로젝트의 과제였습니다. 삼성은 윤 교수팀의 이 과제에 고유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삼성이 지원하는 막대한 지원금은 훗날 얻어질 연구 성과와 교환되는 계약의 대가. 준비하면서 논문도 나올 뿐만 아니라 특허도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개발할 때, 연구할 때 노하우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삼성 측에서 이 기금을 출연한 출연자이기 때문에 과제가 완료될 때는 우선 매수 협상권이라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요. 윤 교수는 1년 뒤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이 연구의 핵심을 요약한 한 장짜리 포스터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이 공을 들인 이 연구의 제목은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저자는 모두 6명으로 책임자 격인 교신 저자는 윤 교수 등 서울대 교수 2명. 1, 2, 3저자는 모두 서울대 대학원 바이오 엔지니어링 협동과정 소속 연구원들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저자로 등재된 이름이 눈에 띕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모 씨. 김 씨는 당시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의원의 아들 김 씨는 애당초 이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삼성 미래기술 육성센터가 명시한 프로젝트 연구원의 자격 조건. 참여 연구원은 국적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국내 소재 소속 기관 근무자여야 한다. 과제 착수 시 국내 소재 기관에 상관하여야 한다. 이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014년 10월 9일부터 국내 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사람만 참여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김 씨. 국내 기관 근무는 물론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위해 국내 기관에 상근하기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같은 자격 결함을 의식한 탓일까? 김 씨가 제4저자로 등재된 문제의 포스터에서 그는 마치 서울대 대학원 바이오 엔지니어링 협동과정 소속인 것처럼 다른 연구원들과 나란히 표기돼 있습니다. 삼성의 규정을 어긴 채 고등학생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걸 의도적으로 지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자신들이 돈을 댄 연구사업에 여당 유력 정치인의 10대 아들이 규정을 위반한 채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 삼성은 몰랐던 걸까? 자격 요건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들어간 건지.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나 이렇게까지는 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 연구하는 팀 구성이나 이런 거는 그 연구 책임자가 책임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연구 참여 자격부터 의문시되는 김 씨의 제4저자 포스터. 연구 성과 측면에서도 의혹이 증폭됩니다. 고교생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실 이제 자기 제품을 연구하는 거고 신제품을 또 개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와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료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나 의원의 아들 김 씨가 독창적으로 수행한 연구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김 씨가 사저자인 포스터의 두 번째 저자로 같이 이름이 올라있는 윤모 박사가 이미 수개월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인 문장들이 수두룩합니다. 연구의 핵심 항목인 방법 분석과 결과를 보면 총 11문장 가운데 6문장이 윤 박사 논문의 문장과 단어 배열 등이 같습니다. 인체 실험 승인 번호는 아예 일치합니다. 하나의 실험을 갖고 이미 작성된 논문의 일부 표현만 바꿔 또 다른 연구 포스터를 만든 셈입니다. 데이터가 똑같으면 똑같은 논문이라고 보는데 그 데이터 똑같고 어떤 문장들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의 한 부분을 딱 떼와서 지금 사자 논문을 한 거거든요. 그럼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 이렇게 외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 프로젝트에 기존의 실험 결과를 끼워 넣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완성된 결과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연구윤리 위반이고요. 박사학위를 해서 이만큼 데이터가 있으니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그 사설을 그 연구비를 표시를 하려면 학술지 논문보다 더 발전된 그 연구비로 얻어진 성과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신기술 연구에서 어떤 탁월한 역할을 했기에 어린 나이에 의대 교수, 박사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걸까? 연구 책임자인 서울대 윤형진 교수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프로젝트의 기반이 됐던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포스터에 이름이 들어간 거죠. 그게 시점이 그럼 언제예요? 그때 왔을 때 여름방에 왔을 때. 2014년 7월에 왔을 때. 2014년이고요. 윤 교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 씨가 2014년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며 실험실을 쓸 수 있게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김 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됐던 다른 포스터도 이때 빌렸던 실험실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조차 못할 대학의 실험실을 빌려 쓴 특혜는 엄마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과학정시대회에 나가는데 실험을 과학관에 해야 됐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실험실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한 것이 그것이 특혜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형진 교수의 해명을 종합하면 나 의원의 아들인 김 씨가 삼성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데이터 생성 실험과 미국 과학경진대회 준비를 동시에 했다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스트레이트는 김 씨가 사저자로 오른 포스터의 두 번째 저자인 윤모 박사에게도 질문지를 보냈지만 그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윤형진 교수와 함께 이 포스터의 책임자로 등재됐던 김모 교수는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더 이상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야, 삼성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뭔가 더 대단한 프로젝트 같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바이오, 원격 의료, 심장 박동,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 머리에서 나왔다면 이분은 천재입니다. 그건 아니겠죠. 네. 이상한 점은 나경원 대표의 아들 김 씨의 이름이 오른 학술대의 포스터에 김 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의 이름이 들어가야죠.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것도 2번이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같이 기재된 메일 주소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SNU, 그러니까 서울대 메일 주소거나 삼성으로 돼 있는데 김 씨만 유독 G메일입니다. 그런데 연구 책임자인 윤형진 교수가 착오라고, 단순 착오라고 얘기하셨는데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4명, 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고등학생이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이걸 착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핵심적인 의문은 이겁니다. 윤 교수는 이 나 대표의 아들 김 씨가 데이터 생성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생성의 결과물로 나온 포스터가 그 이전에 나온 박사 논문, 거기에 실린 실험의 결과물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김 씨는 어떤 데이터를 생성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 논문의 최종 심사가 이루어진 날은 김 씨가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시작했다는 날보다도 엿새 전이었습니다. 특히 나경원 대표 아들 김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또 다른 포스터의 경우 김 씨가 미국 뉴햄프셔 과학경진대에 출품한 실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경진대에서 김 씨는 2위를 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네, 이 실험은 나중에 학술대회 포스터를 작성할 때 김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될 정도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건데요. 네. 언론 보도는 많이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세세히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실험이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교수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실험을 지가 배우고 지가 이제 과학경시대에 나아가기 위한 리포트를 쓴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좋다고 학술대회에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학술대회 뭐 거기에 얘가 이제 그 출품을 하게 된 겁니다. 얘가 쓴 거니까 얘 이름으로 간 건데 그걸 갖고 논문 제1저자 의혹이라면서 조국 딸하고 똑같이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정치 공세일 뿐인지 추적해봤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부탁으로 서울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한 아들 김모 씨는 2015년 3월 미국 뉴햄프셔 과학경진대에 출전했습니다. 2가지 방법을 통해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량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김 씨는 기술 분야 1등, 전체 2등에 오르는 뛰어난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5달 뒤인 8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이탈리아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 씨는 과학경진대회 때와 똑같은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대학원생들을 제치고 제1저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스터 1저자는 김모군, 대학원생 2명은 공저자로 등록됩니다. 김모군이 전적으로 했다면 윤모 교수와 대학원생이 무임승차를 한 것이고 나경원 의원 아들 자신이 실험 대상이 돼 진행했다는 연구. 몸에 붙이는 센서로 혈액량을 측정하고 피의 흐름과 속도를 판단하는 도플러 초음파 영상 분석도 동원됐습니다. 대학원생들도 쉽지 않은 연구였습니다. 실험 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문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 연구를 설계했는지가 중요해요. 도플러 초음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봐줘야 하는 거죠.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심장내과 전문의가 없으면 판독이 힘들어요. 그렇다면 김 씨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건 정말 맞는 걸까? 스트레이트는 서울대 윤형진 교수가 김 씨에게 실험실을 빌려주기 전 삼성에 제출한 연구 과제 개요를 꼼꼼히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심폐체력 측정 방법을 대체하기 위해 간편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내용. 이후 서울대 연구실을 빌린 김 씨가 수행한 실험도 환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심박 출량 측정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결국 윤형진 교수가 사전에 계획해놓은 연구에 나 의원의 아들 김 씨가 방학 중에 잠깐 참여했고 그 이듬해 미국 과학경진대회와 이탈리아의 컨퍼런스에 잇따라 출품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피실험자가 됐다고 해서 일저자를 끼워주면 대한민국이 일저자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게 일단 룰아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어도 없고 혼자 실행이 불가능한 건데. 김 씨에게 연구실을 빌려주고 인턴 기회를 제공한 서울대 윤형진 교수 역시 고교생인 김 씨가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서 그걸 한 거는 아닌 건 확실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단순히 실험에 참여하는 것과 그 성과인 저작물에 이름을 올리는 건 학계에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통합니다. 로우 데이터를 얻어내는 건 테크니션도 할 수 있고 남한테 시켜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귀중한 데이터를 뽑아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데이터가 탄생이 되고 그 작업을 한 사람을 저희는 저자 자격이 있는 의미 있는 실험 데이터를 얻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김 씨가 연구 과정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우수한 성과를 냈던 뉴햄프셔 과학경진대회도 출전 자격부터 미달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대회 측에 따르는 국제과학경진대회 출전 규정에는 학생이 수행한 독립적인 연구가 프로젝트에 반영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전적으로 다 했다는 실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본인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센서 붙여가지고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갖고서 분석한 거기 때문에 무슨 뭐 IRB 뭐 이런 이슈.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확인한 뉴햄프셔 과학경진대회 지원서를 보면 IRB 승인은 필수사항. 연구윤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 자격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의 서명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원서 자체에는 IRB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기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망을 해서 그다음에 이익을 편취했잖아. 수상을 했고. 실험실을 빌려준 교수조차 고교생의 연구과제로는 지나치게 어렵다고 털어놨지만 나경원 의원은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명문사립고등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아들의 실력이 남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작성하기까지 1년의 과정이 전부 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일까? 스트레이트는 김 씨의 연구 과정과 성과 등에 대한 세부 질문을 적어 나 의원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질문을 확인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며 거절했습니다. 뭐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MBC는 그렇게 집요하게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 의원 측은 또 이메일 회신을 통해 아들의 학력과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충분히 답변했고 더 이상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상황이 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모습을 드러낸 나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대표님, 저희 하나만 질문할게요. 실장님, 혹시 대표님이 어제 메일을 보셨나요? 이게 명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더 질문을 드리는 건데. 좀 그 명확하다는 것도 어떤 시각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쪽에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 정치부에서는 더는 그런 질문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저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기자들이 더 이상 묻지 않으니 이젠 답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부에서는 끝났다고요? 저희는 묻겠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 국립대 연구실을 국회의원의 청탁으로 그 자녀가 이용했다는 거 이거 명백한 특혜 아닙니까? 나경원 대표도 이 부분은 좀 찔리나 봐요. 이런 얘기를 좀처럼 안 하시는 분인데 특혜로 읽힌다면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서울대에는 우리 아들도 거기 연구실을 쓸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했으면 그런 전화를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딸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명백한 해명 자료를 공개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계속 외쳤죠. 조국 후보자, 진실의 심판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당당하다면 자료와 증인 앞에 떳떳하십시오. 조국은 안 되고 나경원은 된다. 이게 통용돼야 되나요? 나로남불 이런 말이 생겨야 됩니까? 내로남불이 아니라 나로남불입니까 이제?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실 논문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는데요. 나이버는 그동안 아들이 최우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뭐 SAT 성적도 만점에 가깝다. 내 아들이 엄청나게 똑똑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김 씨가 고등학교 성적이 뭐 좋았다, 좋지 않았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성적표가 아니거든요. 네. 미국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 이외에 그 뒤에 따라오는 스펙이 정말 중요한데 이 스펙을 쌓는 과정이 공정했느냐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성적이 뛰어난데도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자초한 것인지 그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아들 김 씨의 학업 성적이 워낙 출중했다고 줄곧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대학교 개론 수준의 수업을 듣고 평가를 받는 AP 성적도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아이 자랑을 하면 저희 아이는 최우등 졸업을 했습니다. SAT 시험이라고. 그것도 2,400 만점에 2,370점을 받았습니다. AP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10개를 받더라고요. 엄마가 한 번도 보라고 안 그랬는데 10개를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미국의 대학, 특히 명문으로 통하는 대학 입시에서 학업 성적은 필요 조건일 뿐 절대적이진 않다는 게 미국 대입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미국 대학 지원 때 제출하는 커먼 어플리케이션 공용 지원서.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들어가려면 이 공용 지원서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학교 성적 외에 각종 수상 실적과 과외 활동, 자원봉사 경력 등 10가지 항목과 함께 학업 계획을 기술하는 에세이도 요구합니다. 특별히 내세우고 싶은 경력 등은 별도로 강조된 칸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진학의 당락은 주로 이 대목에서 갈린다고 합니다. 근데 완전 탑 스코들은 그 정도는 다 필요해요. 그게 그러면 뭐 약간 공통적인 원서를 쓸 때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네, 그 정도 해놓으면은 어느 대학이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막히는 건 없는 거죠. 네. 지원자 개개인의 특별 활동 이력을 중시하다 보니 SAT에서 만점을 받아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20만 명이 지원해요. 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뽑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억울해하죠, 부모님은. 얘는 다 만점이고 진짜 열심히 하고 다 완벽하고 뭐 학교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탑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 의원의 아들 김 씨의 학업 성적이 최정상급이라 해도 남다른 과외 활동과 경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예일대의 문턱을 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입니다. 김 씨의 이력은 어린 시절부터 화려합니다. 김 씨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영어로 된 책을 국내에서 공동 출판했습니다. 미국 중학교로 건너간 지 불과 한 달 만에 영어 원서로 펴낸 책입니다. 신문에 법과 정치 기사 읽는 걸 매우 좋아한다고 소개된 김 씨는 이 책에서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비춰본 현재의 정치 현실을 6장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선에서 일제시대, 박정희 정권을 거쳐 최근까지 발전해온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책을 영어로 이렇게 애들이 내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이게 뭐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니죠. 원고가 그냥 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영문 교정교사한테 맡겨서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출판한 거죠. 초등학교 6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 14명이 모인 자원봉사 모임의 이름으로 책이 나왔지만 실체는 모호합니다. 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 항상 거의 고정 상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좀 되게 유명한 애들이에요. 걔네가 나가면서 상금 받고 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걸 좀 좋은 걸로 쓰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만든 책자기 때문에 사실 책만 내고 그냥 그쵸. 그냥 그리고 나서 그다음 당시 나경원 의원과 같은 당 동료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추천사도 책에 담겼습니다.
멋진 청소년들이 모였다. 이들이 쓴 글을 보니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요즘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외교 분야의 아이돌이 될 거란 믿음이 간다. 이렇게 추천사 같은 거를 좀 써주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거는 그거도 그쪽에서 알아서 해줄 거예요. 저기 원고 만들어 오는데 저희가 전혀 저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영문 원서의 저자가 된 김 씨는 이후에도 특별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세인트폴 고교 진학 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미국 내 수학경시대회와 모의재판대회에 출전하고 뉴욕 주립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여름방학 과학 캠프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엄마가 사실 잘 안 도와주니까 저희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학비에 생활비까지 매달 수천 달러는 좋기들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유학.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 공부에만 주력했고 최고 명문대 지원서를 채우기에 충분한 다양한 이력을 스스로 쌓았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나의원과 아들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은 학술 포스터 주요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스펙 쌓기와 그 과정에서 부모의 배경에 기댄 특혜 시비 등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머니 나의원의 원정 출산과 그에 따른 아들의 이중 국적 논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의혹에 대해 나의원은 철저히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판사 시절 부산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가 제가요 부산에서 우리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산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정치 공세로 포장해 의혹의 본질을 흐리면서 조금씩 말이 바뀌어 의문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부산 법원에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저보고 출생증명서를 내라 그러는데요. 아니 좌파들이 이렇게 허위로 거짓말하는 거에 제가 출생증명서를 낸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 안 하더라고요. 네, 이 원정 출산이다, 이중 국적이다 논란이 정말 많았는데요. 나경원 대표는 쉽게 대답하면 될 것을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돌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 대표께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자존심을 위해서 공개하고 빨리 밝히는 게 맞죠. 지난 9월이었죠. 홍준표 전 대표마저 원정 출산, 이중 국적 의혹을 밝히라고 나섰을 때 주호영 의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의원이 전략적으로 시기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 이걸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아니 아들 국적 문제 무슨 전략입니까? 에? 문서 한 장이면 입증할 수 있는 거를 그거 자꾸 말로만 부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경원 대표는 정치인이고 한 당의 지도자입니다. 국민들이 자녀의 입시, 국적, 병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끌 필요 없는 불필요한 논란입니다. 자, 나 원내대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그 검찰 수사 이제 막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8일 일단 고발인 1차 조사는 마쳤고요. 서울대병원은 포스터 논란과 관련해서 연구윤리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네. 또 시민단체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 약 4만 명의 서명을 미국의 예일대 측과 교육위원회 감사기관에 보냈습니다. 네, 또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의했었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데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사회를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사회 공공성을 훼손한 가장 큰 사건이 이 문제다 이렇게 하더니 조국 전 장관 낙마 후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대표 또 다른 의원들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스트레이트가 더 열심히 추적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김민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사유와 족벌 경영 하면은 흔히 사학이나 재벌, 대형 교회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네.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농협입니다. 농협 여기 진짜 큰 문제예요. 삼성전자보다 자산 규모가 더 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돈 횡령, 선거, 뇌물, 추문 이런 일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농협은 원래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가 소득 증대, 농업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죠. 그러라고 만든 게 농협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타워인 농협중앙회가 있고 전국 각지에 조합 수가 1,100여 곳, 조합원 수는 200만 명이 넘는 거대 단체입니다. 크네요. 말로는 협동조합인데 실제로는 가족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유화된 지역 단위의 농협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서울 독산동의 농협 365 코너. 농협은행이 아닌 관악구와 금천구 일대의 지역 농협인 관악농협이 운영하는 현금 지급기입니다. ATM 2대가 설치된 이 365 코너를 평일 점심시간 무렵 약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용한 사람은 10명 남짓. 관악농협 본점에서 직선 거리로 4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유동인구도 아주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 이용량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직원 2명이 가서 돈 꺼내고 그거 해야 돼요. 거기다가 또 세컨비 줘야 돼요.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건물주는 관악농협의 박준식 조합장과 두 아들. 관악농협은 매달 건물 임대료를 이들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전직 직원은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조합장 말만 하면 저 보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37년 조합장이잖아. 야, 저거 내일 저 내요 그냥. 그 정도예요, 파워가. 관악농협 박준식 조합장은 지난 1983년부터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벌써 37년째. 연간 4억씩 적자 박으면서입니다. 적자 나는 걸 정부에서 손실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손실 보존도 안 해주고. 전국 천여 개 단위 농협 현직 조합장 중 최다인 10선입니다. 숱하게 회의 영상에서 잘못했다 얘기를 해도 내가 하면은 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선출직이 참 37년 동안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자리한 관악농협은 1,000개가 넘는 단위 농협 중 10위 안에 드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산 규모만 2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도 지난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농협 조직을 기반으로 박 조합장은 금천구 의원 4번에 구의회 의장도 역임했고 예전 새누리당의 정책자문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천구 협의회장 이름표도 달았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감사, 이사 자리를 연이어 맡았습니다. 지역과 농협에서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사이 박 조합장의 친인척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악농협 신용부의 중간관리자인 둘째 아들. 근무 연수가 비슷한 다른 직원들보다도 승진이 빨랐는데 앞서 감사부 팀장을 맡을 때부터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고 합니다. 조합장 둘째 아들이 감사팀장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폼잡고 다녔죠. 한 번은 지점에 감사를 나갔다가 감사 대상인 직원이 조합장 아들과 언쟁을 벌였다고 해요. 4, 5년 전 일인데 그 직원은 아직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식 조합장의 부인인 김모 씨는 2014년부터 약 1년 동안 한 인력 파견 업체의 이사를 맡았습니다. 이 업체가 인력을 파견하는 곳은 관악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인력 파견 업체의 현 대표이사는 부인 김 씨의 동생, 즉 박준식 조합장의 처남입니다. 박준식 조합장 누나의 아들, 즉 박 조합장의 조카는 지금 삼촌의 전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곳곳에 포진한 셈인데 그러다 보니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어 조합장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대의원들이 지방에 견학 갔다가 돌아와 버스에서 내리면 조합장이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때 두 아들을 대동해서 일일이 인사를 시킨 적도 있어요. 후계자로 육성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관악농협에서 조합장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인 상임이사에는 박 조합장이 다녔던 한 대학 출신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동문회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 초대 상임이사만 경북대 출신이고 그 다음으로 박 이사도 건국대, 전도 건국대, 조도 건국대, 지금 이도 건국대. 4명이 연속으로 전부 다 건국대 출신입니다. 조합원, 그것도 농민들의 상호협동과 이익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농협을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박준식 씨 개인 회사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협동조합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사 결정이 조합원에 의해서 다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박준식 개인이 보통 이제
의사결정으로 모든 게 독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걸까? 듣고도 잘 믿기지 않는 상황에 대해 박준식 조합장의 입장을 전화로 먼저 들어봤습니다. 박 조합장은 반대 세력이 자신을 음해하고 조합을 흔들기 위해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이라며 제기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왕적이고 뭐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그 탄원을 내는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을 못하게끔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조합장 출마하려고. 직접 만나서 추가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박 조합장은 거부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다음 날 박 조합장을 찾아갔습니다. MBC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안 만나준다고 아니지, MBC를 찾아가려고 했어. 저 올라가도 된다고 잠깐 말씀. 조금 이따가 회의에서 좀 이따가 올라오시랄 때 올라오셔. 몇 시쯤 그러면 저희 9시쯤. MBC를 오늘 찾아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넘어가고 그러잖아. 하지만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은 없었고 관악농협 간부들이 취재진을 만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친인척이 관악농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이상을 해. 그래서 무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 그 자식이 무슨 백으로 들어왔냐.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직원 뽑을 때 거기에서 들어온 거라고 했거든요. 건국대 출신만 연이어 4차례 상임이사가 된 건 역시 우연일 뿐이라는 설명. 건국대 나오셨습니까? 건국대 나오셨습니까? 네, 건국대 출산대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말을 그렇게 계속 사실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건대 출신만을 뽑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다 그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이 우연의 일치로 건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 관악농협은 또 박 조합장의 건물에 있는 365 코너를 운용하기 위해 박 조합장 일가에게 매달 5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월 평균 16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니, 사람도 없는 곳에 365일 코너를 설치해놓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돈이? 청소해야죠. 관리비 나가죠. 그리고 인건비 나가죠. 계속 가서 관리해야 되니까 뭐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건물이 조합장 건물이란 말이잖아요. 그 조합장이 보통 조합장이 아니라 금천구 대통령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37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협에는 수십 년째 조합장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 말고도. 선거 때문입니다. 선거. 조합장 취임식이 열리면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참석합니다. 선거 때마다 가장 먼저 방문하는 데가 농협 조합장입니다. 정말 이 정치권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자리겠군요. 네. 그런데 이 37년이나 조합장을 하신 이분은 전에는 뭘 하시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자서전을 쓰였어요. 그 자서전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조합장이 되기 전인 1978년엔 통일 주최 국민회의 2대 대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야, 통일 주최 국민회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가 아닙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뽑던 사람이 아직까지 조합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대의원 시절에 닦은 지역 지지 기반으로 농협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된 뒤 무려 37년을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농축수협 조합장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이 중 재선에 성공한 조합장은 600명 이상. 4년 임기의 조합장에 5번 이상 당선된 사람도 40여 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신용사업과 유통사업에 대한 결정권. 조합마다 차이가 있지만 억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전용 차량도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도사업비라는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농협에 따라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들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 농협마다 최소한 10억 이상.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서 야, 그 진짜 나 같으면 조합장 하지 국회의원 안 한다. 농협 조합장들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뉘는데 비상임 조합장들은 연임에 제한이 없어 종신 집권이 가능합니다. 상임은 최대 연임이 3번입니다. 근데 비상임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상임과 비상임은 권한의 차이가 없습니다. 명칭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렇게 따져 있지 사실 권한과 아무 사등이 없고요. 대부분 비상근이라 해도 대부분 조합장실이 존재하고 조합장실로 대부분 출근을 합니다.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가 아닌 대의원을 통한 간접 선거를 치르면 연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관악농협조합장도 간선제로 뽑힌 비상임 조합장입니다. 관악농협의 대의원은 68명. 여기에는 조합장의 친동생과 농협중앙회 자회사에서 일하는 큰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어느 정도가 측근입니까 지금? 68명 중에서 60명? 한 50명 이상 55명 된다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지만 제도에 구멍이 있습니다. 일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선거 직전까지도 조합원 명단조차 확인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켜줄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이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놨어요. 뭐 서신도 못 보내고 뭐 토론회도 없고 정견 발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라지만 오히려 금권 선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릴 수가 없으니까 자꾸 돈을 쓰는 쪽으로 밖에서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지역 유지 대접에 각종 이권을 주무를 수 있다 보니 조합장 선거는 혼탁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최근 2차례 실시된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2015년에는 688명, 올해는 616명이 기소됐고 모두 9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4락 5당, 그러니까 4억 원을 쓰면 떨어지고 5억 원을 써야 당선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큰 조합은 10억, 그다음에 이제 작은 조합은 4락 5당,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후보자 토론회 도입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이게 왜 잘 안 바뀌냐 그러면 조합장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현장에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조합장이 표 때문에 겁나는 거죠. 지난번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도 실제로 다수의 조합장들이 그 개정과 연관된 소위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 방을 찾아다니면서 압력을 넣었어요. 네, 4락 5당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가슴에 훅 들어옵니다.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써서 당선된다는 얘기는 당선된 다음에 또 그만큼 돈을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억 원대 연봉이 있고요. 네. 카드가 있고 차량, 거기에 판공비가 나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은행이지 않습니까? 금융권이지 않습니까? 대출을 비롯한 이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너무 큰 자리입니다. 참 우리가 사는 건 21세기인데 아직도 이 통일주체 국민의 시절에 농협은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이런 구조부터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채용 비리도 만연하고요. 네. 사유화의 끝판왕, 세습까지 등장합니다. 아빠 찬스, 장인 찬스까지 등장해서 조합장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협이 교회 같아요. 특히 내년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의 다선 조합장들이 벌써 출마를 선언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선거판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네, 벌써 농협에서. 지역이 막 들썩들썩한 상태입니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조합장들과 농협중앙회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세습, 특혜 세습.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